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이 바닥 가격 다지기를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랬는데 뭐 아직 오픈 메인넷도 안 했는데 뭐 노드를 안 한다, 뭐 다 때려친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이후에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 앱 스튜디오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왕이 하도 마누라 자긴 정말 왕인데 마누라 등살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뭐 대부분 남자들이 마누라 등살에 꼼짝을 못 하죠. 왜? 그게 뭐 힘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자기 새끼 엄마니까 대부분 못 하죠. 아기가 없어도 대부분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 하죠. 그래갖고 이제 왕이 궁금해가지고 영어로 써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누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말에 복종하는 사람은 이 파란 깃발 아래 모여라. Wife obeying mean. 이게 뭐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와이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내 주관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에 모여라. 라고 했어요. 딱 한 사람만 남고 다 절로 간 거예요. 그때 왕이 여기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뭐 가격이 이렇게 뭐 내렸다가 올랐다가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오픈 메인넷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일에서 130일 정도는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증시의 유명한 격언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국내 대표 증시 격언은 투매 끝에 상투 없고 투매 끝에 바닥 온다.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 투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바닥에서 투매가 나왔네. 이래갖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봐서 바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투매 끝에 상투 없고 투매 끝에 바닥 온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너도나도 던지는 투매의 극단에 다다르면 그것이 곧 단기 바닥이자 강력한 기술적 반등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 이게 있고요.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비관론자들, 그러니까 증시 격언 중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 차트 보면서 파이코인의 차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 그래프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생각해보면 2021년도 한 5월 달부터 파이를 했나?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며칠 날 바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도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뛰는 말에 올라타요. 돈 벌려면 뛰는 말에 올라타야 돼요. 물론 나중에 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는 말에 우리는 올라타고 있었잖아요. 뛰는 말에 올라타는 사람은 이렇게 주저앉는 말에 올라타는 안 돼. 나는 뛰는 말에 올라탈 거야. 이런 사람 명예는 얻어. 근데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투매가 나올 때 시장은 온통 비관론으로 가득 차지만 그 공포를 딛고 용기 있게 접근하는 낙관론자가 결국 큰 수익을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금융시장의 바닥의 국내 격언인데요. 여기서는 더 엄청난 거를 배웁니다. 해외에도 보게 되면 해외 유명 투자 명언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가 비행기가 가장 높이 오를 때다.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와 투매 폭풍이 가장 심각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등이 임박한 시점임을 비유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이 같으면 시장이 악재가 아니라 시장에 막 호재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물건이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뭐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이게 17센트, 20센트에서나 터질 만한 물량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존 템플턴이 한 거죠. 피가 거리에 낭자할 때 사라. 그 피가 비록 당신 피일지라도 투매로 인해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산 매수 기회였다는 역발상 투자의 정석입니다. 요즘 뭐 사시는 분들 뭐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했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리고 요즘 같을 때 탐욕을 좀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이닉스 사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ETF하고 뛰는 말에 올라타라, 뭐 저 얼마 간다 막 이럴 때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같이 탐욕을 부리면 망하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같이 공포를 느끼면 망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매가 연출하는 극단의 공포 단계야말로 가치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 다 시장의 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차트 기술적 분석 관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지만 소나기가 끝난 직후가 가장 맑다. 투매의 한복판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 투매가 진정되는 지점을 확인한 후 직후가 가장 가파른 V자 상승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다. 파이는 뭐 지금 투매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렇죠. 뭐 가파른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파른 상승하긴 했죠.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 튼다. 투매를 통해서 모든 악재와 미수 신용 물량이 털려나가는 반대매매 털기 과정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가벼운 수급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맞는 말이죠. 다들 맞는 말인데 이 가르침이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야 우리 한번 남자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기가 마누라 말에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파란 깃발에 모이고 자기가 마누라 말에 복종 안 한다는 사람은 노란 깃발에 모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 빼고 전부 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 노란 깃발 든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야 대단한 친구구나. 아주 무식한 친구네. 그래가지고서 그대는 어찌하여 마누라 말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사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왕마마. 그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남자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에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의 명령보다 마누라의 명령을 더 따른 거예요. 그 개털들 남자들 우르르 몰려다녀봐야 돈 안 되니까 남자들 몰려다니는 데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나는 공포를 안 느끼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자기는 탐욕을 안 부리고 이제 파이 앱 생태계에 가게 되면 이제 저도 요즘 저거는 어떻게 분석할까? 저 분석하는 방법은 내가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 분석하는 것 같으면 내가 좀 할 수 있지만 이 생태계 앱에 나오는 새로운 앱을 분석하려면 거기서 어느 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삼풍전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남자들 대부분 다 돈 안 되고 철없는 인간들이니까 남자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데는 절대 따라다니지 마라라는 말을 열심히 잘한 이 사람이 이제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이고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파이코인의 이제 트라이레마, 그러니까 파이가 도무지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파이 노드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가? 근데 파이가 지금 이 대형 서버를 사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던 게 뭐 100만 명, 1000만 명, 그리고 6천만 명 막 이렇게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1년 반이 지나도 내 6천만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여기서는 더 늘릴래야 늘릴 수도 없고 모르면 몰라도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KYC 하고 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늦게 해주는 거는 파이 적정가 관리를 하기 위한 공급 물량 조정일 수도 있지만 대형 서버 투자비가 파이코인 가격이 내려서 설비 투자비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파이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실질적으로 생태계 내에서 교환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오픈 메인넷에서 이게 되려면 뭐 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처럼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해야지 그나마 장부 교환 가치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그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런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 230개국에서 1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야. 실제 230개국에서 10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 통화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장부에 내가 기재하고 싶다고 이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 기준이 있고 가트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거기서 이 암호화폐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인들이 내가 오늘 소고기 한 근 팔고 파이코인 몇 개 받았다 라고 해서 되는 거지. 어떤 암호화폐도 지금 이 회계 기준에 맞는 가트에 맞는 이런 암호화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 지금이야 온라인 생태계 내에서 그냥 교환 가치를 얘기하지만 이게 오픈 메인넷으로 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런 법정화폐처럼 장부에 기재를 할 수 있는 거를 얘네는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빨리 못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서버가 수천만 명의 사람이 지금 뭐 아직 1억이 안 됐으니까 수천만 명의 사람이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상 막 결제되는 거를 하게 되려면 TPS라 그러는데 초당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러면 노드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 서버가 있어야 돼요. 대형 서버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죠. 대형 서버를 사야지 고속 이 TPS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암호화폐가 이런 것 때문에 속도만을 생각하던 다른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화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대형 서버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탈중앙화가 안 되는 거죠. 대형 서버 몇 군데서 하니까. 파이도 여태까지는 파이 자체 서버 한 3개 갖고 했잖아요. 그게 대형 서버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게 대형 서버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하지만
실제로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보는 암호화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쓰지 않고 전부 가상자산이라고 쓰는 거죠. 파이코인은 아마 이것을 넘어갈 것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화폐랑 교환이 되고 장부에도 기재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려면 파이가 적정가를 유지해야 되고, 파이가 적정가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실제로 이게 트래픽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착오 없이 빨리 처리하려면 대형 서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도 탈중앙화를 실현하려면 노드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암호화폐들은 말은 탈중앙화지만 몇 개의 서버에서 한다. 그래서 파이도 진짜 노드가 뭐 몇십만 대 되니까 탈중앙화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적정가는 유지해야 되는 이 트라이레마라,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 트라이레마라는 말은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처음 알았는데, 보통 딜레마라는 말은 알잖아요. 딜레마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난감한 상황. 아, 딜레마에 빠졌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트라이레마는 세 가지 목표 중에 셋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암호화폐. 이게 대형 서버에 투자해서 TPS를 빠르게 하려면 중앙화가 돼야 되고, 이거를 포기하고 노드 숫자만 늘리게 되면 이거는 또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폐가 회계 기준에 맞는 암호화폐가 여태까지는 없었었죠. 그러면 파이가 생태계 내에서만 쓰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태계 화폐로 남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제한된 영역이지만 그래도 법정 통화랑 같이 사용될 거냐. 근데 파이는 그때 이제 파이 매장할 때 맵 오브 파이 만드는 거 보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트레이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도 파이코인 가격이 내려서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이그레이션도 늦게 하는 것이고, 6천만 명, 7천만 명, 8천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6천만 명에서 계속 유저수를 늘크지도 않고 푸시업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트라이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트라이레마, 뭐 4개 같으면 테트라레마, 이게 무지무지 많다 그러면 폴리레마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달러 같으면은 딜레마였거든요. 이게 세계의 기축 통화로 하자니 무역 적자가 생기고, 이게 무역 적자를 줄여서, 왜 그러냐면 달러를 수출을 자꾸 외국으로 뿌려야 되니까, 달러를 수출을 하고 뭐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무역 적자가 나야 돼. 재정 적자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잘 지키든지 기축 통화로서의 이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벨기에 경제학자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에서, 석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에서 이게 2008년도까지 이렇게 오고, 야, 이제 미국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뭐 1대1로를 한다는 둥, 비트코인을 한다는 둥, 지금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5개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을 하겠다라는 게 조금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파이코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물론 전 세계 달러가 전 세계 한 뭐 200개국의 달러가 다 나간다고 해서 파이코인이 230개국에다가 지금 파이를 뿌린다고 해서 그럼 파이코인도 이런 달러 같은 트리핀의 딜레마가 빠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트리핀의 딜레마는 없어요. 그 대신 트라이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확장을 하려니 성장을 못하고,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는 속도가 늦어지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는 달러 같으면 여기에서도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가 보이거든요. 한 국가의 자국 통화를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한계. 미국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자간 통화, SDR 같은 걸 하죠. 이 다자간 통화라는 거는 엔화도 넣고, 뭐 옛날에는 마르크화도 넣고, 프랑화도 넣고, 이렇게 몇 개 넣어서 특별 인출권 같은 국가적 바스켓 활용하는 다자간 통화를 하자. 이래야지 미국도 보호하고 이게 다 된다. 그랬는데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나눠서 하자. 멀티폴라라고 그러죠. 유로와 위안화, 뭐 엔화, 파운드화 이렇게 해서 하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외교는 뭐 100% 그냥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화의 이중 구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했고 석유로 했고 증권으로 했는데 이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에 이게 한번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암호화폐 전략자산이라는 모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게 정체를 알 수가 없네. 반드시 암호화폐를 써야 돼. 그래서 CBDC 같은 것도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CBDC도 국경 밖으로 나가는 거를 하려면 미국 내,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내에 CBDC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 내에 CBDC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달러 CBDC도 미국 달러도 만들긴 만드는데 국내에서만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미국 CBDC가 왜 외국으로 못 나간다더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러면은 미국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CBDC처럼 230개국에 정말 쓰일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파이코인이 정말로 엄청나게 기반이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이제 이 달러의 딜레마 때문에 파이가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파이는 파이 자체로서 이런 트라이레마가 있는데 통화정 그냥 이거는 뭐 아까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통화 정책의 유연성 지금은 1000억 개가 넘치고 넘치지만 나중에는 1000억 개 갖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그렇게 이제 5년 10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단위 및 가격 변동성의 딜레마 이거에 제일 신경을 쓰는 거죠. 기축통화나 일상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죠.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고 가트에서 인정하게 되려면 이게 법정화폐는 국가의 과세, 세금 부여, 제도적 강제력으로 최소한의 가치 하한선을 지지하지만 암호화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참여자들의 신뢰로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코인이 괜찮지만 이런 문제 그리고 장부상 기준 단위로 지금 가치가 매일 크게 변동한다면 실물 경제에서 물품의 가격표를 기재하는 장부상 기준 단위로 쓰이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장부상 기준 단위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장부가를 파이 적정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마 코어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생태계 내에서 그냥 하는 거죠. 도전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 트라이레마 이게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 이걸 다 하게 되려면 처리 속도하고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형 서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억 명의 일상 결제를 처리하려면 초당 수만 건 TPS의 거래를 수수료 거의 없이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면 네트워크가 일부 대형 서버에 집중이 되어 탈중앙성이 훼손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트라이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딜레마가 있고 파이는 이런 트라이레마, 모든 암호화폐는 트라이레마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세상 공부도 좀 하고 사람이 세상과 연결되는
루트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몸이 있고, 하나는 혼이 있고, 하나는 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영이라는 건 직관이고요. 혼이라는 것은 지식이고요. 몸이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과 지식과 직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공부를 좋아하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좀 부족하실 뿐 직관은 개발만 하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지식에 관련된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